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국토해양부 정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권도엽 장관님과 함께하는 SNS 소통 1번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국토해양부 이경대 사무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권도엽 장관님을 모시고 국토해양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사전에 접수된 질문과 오늘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고 있으니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방청석에는 저희 사전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되신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신데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주부, 자영업, 회사원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어린이 기자단과 대학생 기자단에서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토해양부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실 권도엽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혹시 새벽에 우리 펜싱 경기도 있었고 올림픽 경기 있었는데 보시느라고 또 이렇게 잠을 설치시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엑스포는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신 분 계세요? 이 엑스포도 저희 부가 주관해서 하는 국제 행사입니다. 어제는 27만 명 이상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581만 8천 명이 관람을 하셨거든요. 오늘도 아마 많은 분이 오실 건데 아직 다녀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더울 때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실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여름에는 아주 더워야지 그게 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주 더울 때 몇 감고 또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물가에서 수박을 몇 감 옆에 이렇게 담궈 놨다가 나와서 그걸 이제 갈라서 먹고 했는데 그 맛이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더워서 다들 걱정을 하는데 여름은 더워야지 제맛이고 겨울은 추워야지 제맛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에 다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추억거리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SNS가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이 체제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NS 소통을 해보면은 바로 다른 방송이나 신문하고 달라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순간순간 바로 이렇게 소통이 되고 또 피드백도 바로바로 되고 해서 굉장히 유용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SNS 실제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조금 느꼈던 것은 이게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그런 정보도 많이 다니는구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만 우리 사회에서 잘 해결해 준다면은 정말 SNS가 우리 소통의 중심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정부 정책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이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국토해양 정책과 관련해서 이 SNS 소통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시간 중에 좋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고 혹시 제가 또 좀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관님, 지난 6월 25일부터 저희가 약 2주 동안 SNS 채널을 통해서 국토해양부 정책과 관련된 질문들을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총 102건의 질문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분야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4대강 분야가 22건, 항공과 교통 분야가 각 8건, 그리고 철도 분야가 7건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국토해양부 정책에 대해 정말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장관님께서 아주 알기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 잘 해주실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100여 건의 질문을 저희가 네티즌 사전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탑5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선정된 질문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 보금자리 주택이 민간주택 미분양의 원인은 아닌지, 그리고 4대강 사업을 통한 수자원 관리 방안, KTX 경쟁체제 도입 시 운임 인하가 가능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공항의 적자 문제 해결 방안, 이렇게 5가지 질문이 탑5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장관님, 전세는 구하기 어렵고 월세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은 무엇인가요? 라고 한인성님과 조한나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요즘 정말 부동산 거래가 침체돼서 그런지 전셋집 구하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다행하게도 지난해 말경부터 지금까지는 수도권, 주로 이제 전월세 가격이 수도권이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수도권의 전월세 가격이 좀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이사를 하는 분들은 최근에 가격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은, 보통 우리가 한 2년, 4년 이렇게 단위로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했던 계약을 갱신하려면 오른 가격 때문에 좀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늦게 전월세 가격이 안정이 돼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값이 안정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 투자를 안 하고 집을 사지 않고 전월세로 이렇게 살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전월세 수요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생애 최초 구입 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 지원을 통해 가지고 또는 그 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나중에 팔 때 세부담이라든지 구입하는 과정에서 세부담이라든지 이런 세금 부담을 좀 줄여줌으로써 이런 이제 부담을 줄여주고 해서 가급적이면 집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전월세로 사람들이 덜 몰리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월세 주택이 시장에 많이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아주 단기간에 지어질 수 있는 주택이 쉽게 지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이 공급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돼서 최근에 시장이 안정되는데 그게 기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분양이 된 주택들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 지역이 있는데 교통이 좀 불편해서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지역에 우리 M버스라든지 이제 광역버스라든지 이런 교통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그쪽으로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도록 해서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좀 안정이 되어 왔고 금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입주 물량이 금년 상반기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전반적으로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적으로는 특정한 지역에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시장 참여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시장 모니터링을 면밀히 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또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금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2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이 민간주택 미분양의 원인은 아닌지,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데 LH가 보금자리 주택을 계속 지으면 오히려 LH의 부채만 늘어나는 것 아닌지라고 서효진님, 김선희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관님, 보금자리 주택과 미분양 문제, 그리고 LH 부채 문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일반적으로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같은 데서 아주 싸게 분양하는 분양주택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금자리 주택의 개념은
더 많은 부분이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MB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15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80만 호는 국민임대라든지 영구임대라든지 하는 임대주택이고 70만 호가 저렴한 분양주택입니다. 근데 이 저렴한 분양주택 때문에 이 분양주택의 그 저렴한 주택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기대 수요가 시장에 많아서 그것 때문에 수요가 위축이 돼서 시장이 좀 매매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분양형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하려면은 자기 집이 없어야 됩니다. 무주택자여야 되고 장기간 주택 청약 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되는 분들이고 또 이 주택은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규모가 일반적으로 이제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지난해 저희가 이제 그 보금자리 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를 70% 이상 공급하도록 소형 아주 작은 주택만 공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냈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을 받는 분들은 무주택자일 뿐만 아니라 공급받고 난 후에 아주 긴 시간을 그 주택에 거주를 하든지 또는 전매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 매매 시장하고는 서로 이게 충돌이 안 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금자리 주택이 심리적으로 가격 안정에 조금 영향은 줄 수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하는 것은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위축된 것은 이게 외부적인 국제적인 경제적인 요인, 국내 우리 인구적인 요인하고 관련해 가지고 주택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분석이 우리 그동안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가격 급등기에 도입했던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이 아직 완전히 제거가 되지 못한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보금자리 주택이 그렇지만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규모도 줄였고 또 이제 앞으로 분양하는 그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시세 대비 80% 수준 정도로 해서 분양을 하도록 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4대강 관련한 질문입니다. 네, 4대강을 통한 가뭄, 홍수 예방 등 수자원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요? 또 성공적인 4대강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라고 최원주님, 임샛별님, 김태용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관님, 얼마 전에 가뭄 문제도 좀 있었고 지금 여름이라 이제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이런 4대강과 관련된 이런 수자원 관리 방안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과 또 앞으로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가뭄이 심해서 내년에 농산물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우리 가까운 중국 북경에서 폭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죠. 이제 지금 그런 것이 기후변화의 하나의 그 결과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집중호우 그리고 가뭄 이런 게 잦아졌습니다. 우리도 지난해에는 예년 대비 아주 그 집중호우가 내려서 좀 고생들을 했죠. 그렇지만은 4대강 덕에 물이 잘 홍수가 잘 빠져서 가뭄 피해는 같은 그 양의 비가 내렸을 때하고 비교해서 그게 이제 2006년하고 99년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 비슷한 비가 내렸을 때하고 비교해서 피해액은 우리 경제 규모가 커졌지만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5월하고 6월 거의 말경까지 기온이 높은 상황에서 가뭄이 지속이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가 4대강에 7억 2천만 톤의 물을 이제 보를 통해서 이제 가둬놨기 때문에 적어도 그 논농사를 수리 농사를 짓는 그 수리답의 경우에는
25% 정도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옆에 지하 수위도 높아져서 주변의 농경지에 가뭄 문제가 없었고, 설사 가뭄 현상이 있더라도 관정을 하면은 물이 바로 솟아나기 때문에 가뭄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로부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치산치수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4대강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준소를 통해 가지고 자그마치 서울에 있는 남산에 9배 정도 되는 양의 흙을 강에서 퇴적되어 있는 흙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홍수가 나더라도 홍수 피해가 거의 없도록 이렇게 됐고, 또 말씀드린 대로 물을 저장을 해서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가뭄에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고, 평시에는 물이 가득 찬 그 수면을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상 레포츠 활동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냥 즐길 수도 있고, 그 주위에서 뭐 자전거를 타거나 캠핑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면서 또 레저 활동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뭐 이런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됩니다. 지금 남한강의 이포호 옆에 가면은 막국수를 하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요. 어떤 지역들은 그 주변에 땅값이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더 효과를 더 넓게 이렇게 펼쳐가려면은 이번에 이제 본류를 거의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업을 계속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조금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현장에 가서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현장에 가서 보신 분들은 그 효과에 대해서 마음으로 이게 다 또 체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지난해에 야구장의 관람객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난 연말부터 지금 4대강 현장을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800만 가까이 지금 다녀가셨는데, 저희가 연말 전에는 1000만을 훌쩍 넘는 분들이 4대강을 가셔서 직접 그 효과를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가보신 분들은 많이 가보시고, 또 가보신 분들은 그 효과에 대해서 주위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주위에 계신 분들도 많이 가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마침 자전거 길을 5일 동안에 완주하신 그 두 분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천 씨하고 이재선 씨도 함께 참석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처럼 많은 분들이 정말 직접 체험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분께서 직접 자전거에 카메라를 달고 전국을 종주했다고 하시는데, 그분들 말씀 잠깐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좋죠. 네. 네. 안병천 씨께서 나와 계셨는데,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시청 두발로 팀 자전거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병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4박 5일간 저는 자전거를 타고 국토종주 구간인 인천 아라스의 관문부터 부산 낙동강, 그리고 영산강 구간까지 총 전체 850km 구간을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종주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국토종주 구간에서 우리 국토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풍경을 직접 자전거를 타고 체험함으로써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제가 국토종주 긴 구간을 통해서 도전하는 정신을 키울 수 있었고, 또 이제 도전하는 과정에서 체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한번 느껴봤고, 또 종주 후에는 인증서와 메달을 통해서 큰 성취의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국토 종주를 4박 5일 하면서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던 점이 가장 행복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주도 그리고 북한강, 섬진강 구간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빨리 정비가 돼서 그랜드슬램까지 제가 도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끝으로 국토종주 구간 안에 있는 그 일부 이정표가 조금 미흡하다든가 또는 그 도로 구간에 이물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잘 정비가 돼서 온 가족이 안전하게 국토종주를 통해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종주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이게 이제 보통 그 분들은 하루에 100km 이렇게 이상씩 자전거 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한 50km 정도까지는 타본 적이 있는데 어려운 걸로 아는데 그 종주를 해주셔서 직접 또 이게 느껴주시고 발표도 해주시고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아직 완료되지 않은 구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은 저희가 가급적 연말까지는 다 완료해서 모든 분들이 이게 4대강 그 자전거 길을 그 이제 일반 도로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안전하고 또 그 주위의 풍광도 좋고 아주 쾌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4대강 사업하고 관련해가지고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하는데 우리는 왜 하느냐? 뭐 이런 의문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보에 물을 가두면은 수질이 약화돼서 환경적으로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데 세느강이라든지 라인강, 다뉴브강에서 유럽이나 또 이제 미국에 있는 세인트 로렌스, 미시시피, 뭐 허드슨 여러 가지 강들이 있습니다. 이런 강들은 다 강에 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시간이 나시면은 직접 가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글 어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보가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 수자원을 잘 이용하는 국가들은 강에다 보를 설치해서 그 물을 이용하고 그 경관을 이용하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보에 물을 가둬 놓으면은 조금 수질이 나빠질 수 있지 않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금년에 대단히 가물었고 또 기온도 높았는데 4대강 사업 이전보다가 전반적으로 수질은 더 좋았습니다. 근데 수심이 깊어지면서 수온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고 저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 오폐수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해서 오염원을 줄이는 그런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질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수질이 좋아지고 수량이 많아지면은 수중 생태계가 풍요로워집니다. 물고기 종류가 많아지고 물고기가 커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은 또 농경지를 수천만 평 농경지를 생태적인 자연공간으로 갖고 놨습니다. 그래서 수변 생태계도 훨씬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전체적으로 4대강 사업이 생태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긍정적인 효과가 큰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평소에 운동 잘 안 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가족들이랑 한번 도전해보면 정말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KTX의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장관님, KTX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정말 운임 인하가 가능한가요? 라고 박수진님과 최호영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KTX의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정말 이런 체제가 도입되면 가격이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좀 시원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새 이제 유럽으로 배낭여행 가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 배낭여행 하시는 분들은 유럽 철도가 참 이용하기 편하다. 가격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유럽의 철도는 그 운송하는 그 운송 사업이 다 경쟁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과거에는 항공 서비스 같은 게 독점 체제로 되어 있었고 또 통신도 독점 체제로 되어 있었고 많은 부분들이 독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독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간선철도가 거의 유일한 독점 체제일 겁니다. 이 독점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아무래도 스포츠도 경쟁을 해야지 이게 더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 경영을 하고 철도 수송 사업을 하고 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인데 경쟁자가 맞수가 없으면은 아무래도 맞수가 있는 경우보다는 그 경쟁 효율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것이 나타나냐 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독점 기업의 적자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그 재정 부담은 결국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나중에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 또 이게 경쟁을 안 하고 독점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가격, 서비스 요금이 좀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이제 그 금정산 터널에서 KTX가 가다가 고장이 나서 국민 여러분들이 이용하신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이런 그 안전 문제 이것도 서비스에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좀 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87년부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90년대부터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스템은 조금 다른데 유럽의 경우에는 그 선로는 이제 정부에서 만든 그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하고 그 선로를 이용해서 철도 차량을 운송하는 그 운송 사업은 경쟁 체제로 다 바꿨습니다. 그 경쟁 체제로 바꾼 결과 말씀드렸던 요금이 조금 높은 요금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무엇보다도 재정 적자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서비스 문제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부터 EU에서는 EU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철도 운송에서 경쟁 체제를 도입하도록 반의무화하다시피 해서 이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나 영국, 오스트리아 뭐 이런 데가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갖고 오고 있고 일본은 시스템은 조금 다릅니다만 일본도 경쟁을 87년부터 도입해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5년부터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인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수서에서 출발해서 부산도 갈 수 있고 목포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고속철도를 민간 사업자가 경영하도록 하면은 거기서 이제 운송 사업을 하도록 하면은 기존의 코레일 철도공사하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씀드린 그 요금이나 문제 그리고 안전성이 더 좋아지고 서비스가 좋아지고 정부 재정 부담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녹색교통 쪽으로 좀 전환이 돼가고 또 거기서 이제 이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은 세계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고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특별히 그 요금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민간이 투자하는 고속도로나 뭐 고호선 지하철 같이 이런 부분에서 요금이 정부 부문에서 하는 그 요금보다 더 높아서 걱정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제 고속도로나 이 고호선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높은 이유가 그 시설에 대한 투자비도 민간에서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 원가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이 높아졌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민간 경영체에 도입하려고 하는 이 수소발 KTX 고속철도는 처음에 출발할 때 요금을 적어도 기존의 철도공사의 요금보다는 10% 이상 낮추도록 그 조건을 달고 그동안에 철도공사는 연평균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높게 요금을 인상해 왔는데 이것은 물가 상승률보다 0.5%는 낮춰서 요금을 인상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또 달고 어떤 경우에도 요금이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그 KTX 요금보다는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은 확실히 싸질 것이고 지금 저희 전망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한 20% 정도는 요금이 싸질 거다. 이 민간이 운영하는 고속철도 요금이 싸지면은 경쟁하는 코레일, 철도공사의 고속철도 요금도 싸질 거다. 그리고 안전 문제라든지 정치성 문제라든지 이런 서비스도 훨씬 더 좋아지고 정부 재정 부담도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엔 항공 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공항 적자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라고 김동겸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관님 마지막까지 참 질문이 어려운데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KTX가 이제 부산도 가고 울산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전에는 이제 부산에 비행기 타고 가던 분들이 KTX로 많이 이제 바꿔서 이용하게 되었고, 울산도 최근에 이제 KTX가 개통이 되면서 항공 이용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호남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지방공항들이 다 어렵습니다. 우리 지방공항이 이제 인천공항 빼고 14개 공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주공항, 부산공항, 김해공항 3개 공항만 제외하고는 모든 공항, 11개 공항들이 다 적자 공항입니다. 그래서 이들 적자 공항에 대해서는 그 공항별 특성을 살려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활용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주공항의 경우에는 항공기 정비업 중심으로 해서 이쪽 공항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울진공항의 경우에는 그 조종사 훈련하는 시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공항 경우에는 이제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 전세편을 많이 이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뭐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노력과 더불어서 역시 지방공항에서 요새 이제 지방에서 동남아 등 이 근거리에 여행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근거리 국제 노선을 좀 많이 확충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또 지방공항을 다른 용도로 또 활용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하고 해서 적자를 줄여 나갈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14개 공항을 한국공항공사라는 그 공공기관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말씀드린 대로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서 흑자가 나기 때문에 그 흑자 나는 것을 가지고 적자 나는 공항에 말하자면 교차 보조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국공항공사 전체로는 또 흑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계속이 된다면은 이 적자 공항의 문제가 조금씩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관님께서 SNS로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국토해양부 정책에 궁금한 점들이 참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장관님 답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 보니까 국회 질문만큼이나 좀 쉽지 않은 질문들이었던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장관님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실제 SNS는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페이스북도 이제 활용을 하고 이제 트위터도 활용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또 이제 뭐 다른 카카오톡 이런 다른 SNS 매체도 활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시간상 제약 때문에 제가 다 이렇게 답변하고 하지는 못하고 우리 이제 비서관하고 대화를 통해서 질문들이나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비서관이 대신 답변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시간이 나는 경우에는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시간을 아껴서 국민 여러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국회 답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회 답변은 질문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의 표정을 보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사전에 제시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또는 제가 설명해 나가는 순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답변 드리는데 가장 어려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 지금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뽑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려운 질문들이 많으셨으니 제가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곧 여름 휴가철인데요. 우리나라 모든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해도 정말 괜찮은 건가요? 수질 검사 같은 것도 하나요? 라고 박기훈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어서 아마 해수욕장 찾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정말 수영해도 안전한 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이제 역시 이제 여름에는 뭐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엑스포 여수 엑스포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바닷가로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해수욕장 수질은 한마디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전국의 해수욕장 수질을 다 관련 시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뭐 관할 관청하고 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200여 곳이 넘는 곳이 문제가 없고 특별히 이제 동서남 해안별로 5개소씩 아주 수질이 우수한 해수욕장을 또 이제 선정을 했는데 뭐 그런 뭐 동해 우리 송지호 해수욕장이라든지 또 남해 미라 해수욕장이라든지 또 서해 백길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질이 아주 좋은데 뭐 그런 해수욕장들을 이용하시면 더 좋겠고요. 해수욕장 수질은 하여튼 걱정 없으시니까 마음 놓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해수욕장도 매년 수질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올해는 한번 어느 해수욕장 물이 좋은지 한번 찾아보시고 휴가지를 선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정한 15개 그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또 우리 솔렛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또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알려져 있을 겁니다. 네. 예. 네, 그럼 다음 질문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이제 국토해양부 사무관으로서 저도 평소에 궁금해하던 질문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 기존의 SOC 투자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우병조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말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서 이제는 SOC의 투자를 감소할 때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SOC가 굉장히 중요한 복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외딴섬에 사시는 분들이 선착장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부두가 없으면은 배를 통해서 이제 오갈 수가 없죠. 또 이제 오지에 사는 분들이 고속도로나 이 접근 도로가 없으면은 위급할 때 병원에 가야 되거나 할 때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OC가 우리 국민들이 뭐 출퇴근하고 여행 다니고 하는 이런 데만 쓰이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일종의 복지지만은 위급할 때에 병원에도 또는 119나 이런 데서 와서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데서는 그래서 SOC 도로 투자 같은 것을 이제 복지 투자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뭐 굳이 이제 SOC가 복지 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SOC는 우리 생활하고 딱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매일 1000km에 달하는 일반 간선도로, 지역 간 도로가 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380km 정도가 거의 매일 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지하철은 적정 혼잡도가 100입니다. 100 정도 돼야지 비교적 쾌적하게 그 안에서 뭐 책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혼잡도가 140에서 180 정도가 되고요, 평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240까지 올라갑니다. 240 정도 되면은 좀 호흡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직 우리 SOC 수준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봐도 IMD라고 하는 기구, 스위스 경영개발위원회를 하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지난해 평가한 걸 보면은 우리 도로는 세계에서 25위 정도 되고 철도는 26위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우리 지금 경제 규모가 10위권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언젠가는 이제 탑 7이 되고 탑 5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 SOC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뒤져 있는 거죠.
일부 국민들이 SOC가 이제는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동안에 SOC 투자를 많이 해서 상황이 아주 빠르게 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의견들이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특히 SOC는 구상을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을 긋고 투자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도로를 이용을 하고 철도를 이용을 하고 항만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한 10여 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서 새로 건설해야 될 SOC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면은 한 10년, 15년 후에 우리 후대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SOC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우리 소위 말해서 건설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68%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SOC 투자가 줄어들면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복지 투자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고, SOC는 전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SOC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속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리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특히 양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SOC 중에 특별히 요사이 이제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 안전하고 직결되는 홍수, 가뭄 관리하고 직결되는 그 하천, 수자원 분야의 SOC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보면은 도로나 철도 같은 교통은 늘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부로 늘 느끼는데, 이 홍수나 가뭄 문제는 수년에 한 번씩 느끼기 때문에 투자를 간과하기가 쉽고, 실제로 그동안에 많이 간과되어 왔습니다. 기후변화도 닥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들도 이 물 분야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SOC와 복지를 반대되는 개념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SOC가 복지 향상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 한번 제가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고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어민이 많아서 그걸 조사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고래잡이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봤는데요. 국토해양부가 바다의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펼치는 특별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라고 유호정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국토해양부와 해양동물은 비보면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또 이런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가 이제 해양 환경을 전반적으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의 그 해수의 수질을 관리하는 문제. 그래서 저희가 동해하고 서해 지역에 그 폐기물을 버리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톤 버리고 있는데, 이것을 안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 가서 보고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강력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나온 그 오니 같은 것을 서해나 동해에 버리고 있어요. 그 버리면 안 되겠죠. 그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여수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수의 엑스포가 개최되고 있는 그 앞에 바다가 그동안에 오염이 많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정화 작업을 해서 수질을 아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산 앞에 그 바다도 수질 개선을 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 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먹는 그 어류를 제외한 해양 동식물의 그 보존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고래 종류는 8가지 종류가 지금 보호 동물로, 보호 생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46개 종을 해양
보호 대상 생물로 지정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고래는 저희가 이제 보호 대상으로 지정한 그 고래는 아니고요. 아마 그동안에 개체 수가 늘어나서 우리 어업에 조금 지장을 주고 있어서 그런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가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그 어종이나 해양 생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또 보존을 하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은 그 양식이라든지 또는 개체를 늘리는 뭐 그런 노력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5일 국토해양부에서 지적 재조사 기획단을 출범하였습니다. 근데 관련 기사를 찾아보아도 기획단의 의도나 활동 방향 등이 소개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에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듯 합니다. 저의 질문은 지적 재조사 기획단의 활동은 무엇이며 그를 통해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김근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적 재조사 기획단이란 말이 저한테도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이 기획단의 어떤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적은 이제 지적도가 100년 전에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지적도입니다. 그 지적도는 종이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지적도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 종이 자체가 이게 좀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계에 획정된 것이 정확하지 않고 또 이제 금을 이제 선을 실제로 그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선의 폭으로 인해 가지고 경계가 조금 부정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지적도는 기준이 이 동경이 원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품격에도 맞지 않고 또 이 지적 자체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해관계자들 간에. 그러니까 이게 집을 지었는데 이 땅이 뭐 내 땅이다, 뭐 당신 땅이다 하는 이런 분쟁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것이 우리 국가 위상이나 품격 차원에서도 꼭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기준점도 세계 측지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정을 해서 디지털 지적으로 좀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을 위해서 지난해 이제 법을 개정을 했고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꺼번에 이게 다 할 수는 없고 필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단계별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지적이 아주 정확하게 획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같이 사는 이웃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게 될 거고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경계 범위가 아주 정확하게 측정이 돼서 그 사업의 대상 지역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그 토지의 면적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지적도라는 것이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들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사업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국토해양부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들과 그리고 또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장관님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그럼 남은 시간 동안은 오늘 저희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직접 나와 계신데요. 이번에는 정말 현장에서 장관님께 궁금하신 사항들을 여쭤보시고 또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잠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께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잠깐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여자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토해양부 대학생 기자 이다정입니다. 제가 장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방에 살다가 수도권으로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수도권에 살다가 지방으로 대학을 가는 경우 그 대학생은 독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값비싼 방세 때문에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 국토해양부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어떠한 제도를 구상 중이신지 그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대학생들이
주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기숙사가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대학 그 주변에 이제 세대로 사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기숙사를 대학에서 좀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4개 대학이 저희하고 이제 그 협의를 해가지고 기숙사를 더 짓기로 했는데 앞으로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하냐 하면은 국민주택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아주 싼 이자로 기숙사 건축에 소요되는 그 자금을 빌려줍니다. 2% 수준으로 저희가 빌려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학에 따라서는 대학 부지 안에 그 땅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이 아주 싼 자금을 가지고 기숙사를 건축하게 되면은 저렴한 기숙사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전망으로는 월 한 22만 원 정도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숙사가 좀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대학들, 지금 4개 대학 이외에 다른 대학들하고도 계속 그 협의를 해서 더 많은 기숙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아마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연초에 저희가 대학생 전세 임대 1만 호 공급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한 8천여 가까이가 임대가 됐습니다. 만 호를 다 못한 것은 원래 이제 전세 임대를 들어가겠다고 계획했던 학생들이 뭐 입대를 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이제 포기를 하거나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연말까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세 임대를 계속 공부할 생각인데 이 전세 임대 주택이 가격이 아주 또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사실은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그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전월세 주택을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그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게 단기간에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원룸이라든지 뭐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게 많이 좀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전세 매매 수요가 전세 쪽으로 계속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잠깐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뒤쪽에 계신 저희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에서 온 정희숙이라고 합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도 중간에 여수 엑스포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다녀오신 분들 말씀으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뭐, 가지 말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많던데, 처음 계획하신 대로 엑스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엑스포는 이제 우리 여수 엑스포는 그 해양을 주제로 하는 엑스포인데 이런 엑스포는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아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엑스포는 한번 개최를 하면 20년 동안에는 그 나라에서 개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수 엑스포 못 가보시면 아마 엑스포를 국내에서 보시기는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800만 명 목표를 했는데 어제까지 581만 8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어제는 27만 명 이상이 이제 관람을 했는데 서울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교통 소요 시간이 많아서 초기에 조금 덜 몰렸고 또 이제 우리는 그 관람하려면 학생들 그 방학 기간을 또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조금 예상보다 적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너무 많이 와서 사실은 좀 교통이 또 그 전시장이 좀 혼잡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 800만에 거의 버금하는 정도로 관람객 숫자를 저희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엑스포 관람장 전체가 하나의 예술품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전시되는 것도 좋지만은 이번에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관람을 하고 아주 깨끗하게 그 엑스포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격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가보신 분들이 좀 줄은 서야 되지만은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네, 여기 제일 앞에 저희 어린이 기자단에서 한 분 와 계시는데요.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저는 현재 국토양부 제2기 어린이 기자단의 기자단인 서울울리초등학교 6학년 박요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4대강 사진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4대강 사진전은 홍수, 장마, 그리고 또 가뭄 때문에 난민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전시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과 또 전시 공간이 사람들이 많이 보고 공감할 수 있는데 좀 멀었다는 것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학생들에게라도 사진 전시를 다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거의 모습을 알아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듯이 과거의 모습에서 현재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미래 꿈나무인 저희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요한 우리 어린이 기자님 정말 그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4대강에 가보면은 종전에 4대강에 가봤던 분들은 이게 얼마나 변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또 전에는 우리 4대강의 그 강물 물까지는 접근이 주변에 좀 농토가 있어서 어려웠는데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이 우리 국민들 품으로 다시 돌아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어려웠던 시절의 4대강의 모습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진을 통해서만, 비교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도 그 4대강에 있는 그 보라든지 문화관을 통해 가지고 이 비교 사진전을 간헐적으로 열어봤습니다만은 지난 이제 6월 20일부터 7월 초까지 해서 특히 이제 강정 고령보라든지 4대 문화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전시회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조금 기간이 짧고 해서 조금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월 이제 내달 8월 26일까지는 지금 이제 낙동강 순회 사진전을 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알고 또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데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혹시 뭐 한두 분 정도 더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꼭 국토해양부 정책과 관련된 건 아니더라도 장관님께 개인적으로나 뭐 여쭤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 분은 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쪽에, 예, 남자분. 예, 저도 평소에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많이 지치는데요. 국토해양부 정책을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장관님 역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평소에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좀 비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올여름 휴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혹시 다녀오셨다면은 어떤 곳이 좋다 이렇게 한번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특별히 비법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이제 간부 직원들께도 술 가고 적출이라 그러니까 폭탄주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2차 가지 말고 술 잔 돌리지 말자고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합니다. 술 잔을 돌리면 이제 그게 간염 같은 게 전염될 수 있지 않습니까? 폭탄주를 하다 보면 너무 음주를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걸 덜 하면은 아무래도 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좀 덜 지치니까요. 그리고 이제 짬이 나는 대로 저는 이제 분당에 사니까 탄천에 자전거도 타고 집에서 또 이제 안전뱅이 자전거 TV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자전거를 타거나 또 시간 나면 또 걸어 다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를 좀 적게 하는 것도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늘 이제 시간이 나면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써주는 그 메모를 봅니다. 그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메모를 보면서 우리 부처의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이제 정리를 해나가고, 뭐 필요할 때는 회의도 하고 합니다만, 건강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휴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방학하고 이제 맞춰서 이렇게 몇 명이 있다 보니까 맞추다 보니까 이제 아마 8월 하순쯤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 평창의 막동 계곡입니까? 문화일보를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녀가지고 좋다 그래서 그런데 혹시 우리 아이들이 동의를 하면은 가볼까 싶은데 사실은 휴가지 결정하는 데는 저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집사람하고 이제 이제 애들이 합의해서 정해주는 대로 따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만 더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정말 많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어떠셨는지 간단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역시 우리 국민들이 이 부동산이나 무슨 해양 환경이나 철도 경쟁 체제 또 이제 그 4대강 이런 우리 부의 그 핵심 현안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는 드렸습니다만은 이 짧은 시간에 제대로 아주 요점 중심으로 해가 이렇게 정리를 착착 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좀 그렇지 못했다 하는 그런 좀 반성이 좀 되고요. 앞으로 이제 이게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막 대화하는 형태로 이런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이 SNS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정책을 좀 더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부 직원들과 더불어서 힘을 모아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럼 이상으로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님과 함께한 SNS 소통 1번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추후 국토해양부 SNS 채널과 또 이메일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항상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국토해양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과 오늘 참석해주신 방청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